김정은 위원장의 개인 비서가 갑작스럽게 실종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례적으로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벌였고 보위부는 비상체제로 돌입했습니다. 10년간 최고 권력의 핵심에서 일했던 그녀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을까요?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아버지를 배신한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은 무엇일까요? 평양 최고위층에서 벌어진 상상할 수 없는 권력 게임과 배신의 실체가 지금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10년간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 비서로 일했던 김미나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목격한 북한 권력층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평소와 다름없이 위원장 집무실에서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주애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의 딸로 알려진 그 소녀 말이에요. 당시 10살쯤 되어 보였던 김주애는 평소 아버지 집무실에 자주 드나들었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나 이모, 아버지 어디 계세요? 위원장님은 회의 중이십니다. 1시간 후에 돌아오실 예정이에요. 김주애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이모, 아버지 건강이 어떠신지 알고 있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수령의 건강 상태는 북한에서 가장 민감한 기밀 중 하나였거든요. 아무리 딸이라고 해도 10살짜리 아이가 물어볼 내용이 아니었어요. 주혜야,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 위원장님께서 들으시면 어떻게 하려고? 김주애는 제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더니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미나 이모는 아버지 진료 기록을 본 적이 있죠?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묻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김주애의 눈빛에는 10살 아이답지 않은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혜야, 그런 건 내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리고 그런 질문은 알고 있어요. 김주애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미나 이모가 매달 첫째 주 금요일마다 보건성에서 가져온 서류를 아버지 금고에 넣는 거 말이에요. 제 혈관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김주애가 어떻게 그런 세부사항까지 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보건성에서 정기적으로 송부되는 위원장의 건강 진단 결과는 최고 기밀이었고 그 문서를 취급하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 단 3명뿐이었습니다. 주혜야, 누가 그런 말을 했니? 김주애는 대답 대신 더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미나 이모, 내일 아버지가 함흥현지도를 가시죠? 그때 집무실이 비어있을 거예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위원장의 일정은 당일 아침에야 확정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김주애가 어떻게 하루 전에 미리 알고 있는지 의문이었어요. 더 무서운 건 김주애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그때 금고에서 아버지 진료 기록을 가져다 주세요. 뭐라고? 제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김주애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복사만 하면 돼요. 원본은 다시 넣어두고 말이에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김주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야. 김주애의 표정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그 얼굴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미나 이모네 가족이 요덕에 가고 싶지 않다면 내 말을 들어주세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요덕 정치범 수용소라니. 김주애가 정말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협박인지 판단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의심만으로도 가족 전체가 수용소에 끌려갈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혜야, 왜 그런 걸 원하는 거니?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미나 이모는 내일 낮 2시에 복사본을 준비해두기만 하면 돼요. 김주애는 그 말을 남기고 집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10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이런 일을 계획할 수 있는지, 누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주애의 요구를 들어주자니 반역죄에 해당하는 일이었고, 거부하자니 가족의 안전이 걱정됐어요. 북한에서는 권력자의 가족이라고 해도 절대 함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수령의 건강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범죄였어요. 다음 날 오전, 위원장이 함흥으로 출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주애의 정보가 정확했던 거예요.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2시가 되자 김주애가 다시 나타났어요. 준비됐나요? 주혜야, 정말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거니? 다른 방법은? 스문의 시간 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까지 복사본을 준비하지 않으면
보이부의 미나 이모가 기밀을 빼돌리려 했다고 신고할 거예요. 김주혜의 목소리에는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아이가 단순히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계획의 일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저는 인생에서 가장 길고 괴로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김주혜의 요구를 들어줘야 했지만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다음 날이 밝았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2시 김주혜가 약속대로 집무실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밤새 고민한 끝에 결심을 굳혔어요. 가족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준비하셨죠? 김주혜의 차가운 목소리가 집무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원장님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가져와 주세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위원장의 개인 금고는 집무실 한쪽 벽에 숨겨져 있었어요. 평소에는 중요한 문서나 개인적인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보건성에서 송부되는 정기 건강검진 결과는 가장 깊숙한 곳에 별도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금고 앞에 서자 손가락이 마비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동안 김주혜는 문 앞에서 망을 봤습니다. 혹시 누군가 들어올까봐 긴장한 모습이었죠. 금고 문이 열리자 익숙한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각종 기밀 문서들 사이에서 빨간 봉투에 담긴 건강검진 관련 서류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저는 가장 최근 것부터 차례대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빨리요. 김주혜가 재촉했어요.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훨씬 심각했거든요. 의료진의 소견서에는 심장질환과 당뇨병 악화,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합병증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현재 상태로는 장기 집권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주치의의 의견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런 내용이 외부에 알려진다면 북한 체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폭탄급 정보였습니다. 다 봤으면 복사하세요. 김주혜가 미리 준비해온 소형 복사기를 가리켰습니다. 언제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던 거죠. 복사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도대체 김주혜가 이 정보를 어디에 사용할 작정인지, 누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10살짜리 아이가 혼자서 이런 일을 꾸밀 수는 없으니까요. 김주혜, 이 서류를 어디에 쓸 거니?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미나 이모는 이 일에 대해 절대 입을 열면 안 돼요. 복사가 끝나자 김주혜는 복사본을 챙겨 들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원본을 다시 제자리에 넣고 금고를 잠갔어요. 이제 끝인 거죠? 네, 고생하셨어요. 김주혜가 나가려다 말고 뒤돌아봤습니다. 아, 그리고 미나 이모. 이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김주혜는 집무실을 떠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리하려고 했어요. 방금 전 제가 한 일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그날 오후 위원장이 함흥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안했어요. 혹시 금고를 열어본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을까? 복사기 사용 기록이 어딘가에 저장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위원장도 평소와 다름없이 공무를 보셨고 김주혜도 가끔 아버지 집무실에 들르는 것 외에는 특별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중앙당 간부들 사이에서 위원장의 건강에 대한 추측성 발언들이 오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조심스러운 눈빛들이 평소보다 많아진 게 느껴졌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김주혜가 복사한 서류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정보가 어디까지 퍼진 걸까요? 한 달이 지났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김주혜가 다시 집무실로 저를 찾아온 거예요. 미나 이모,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지난번으로 충분해요. 이번에는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내일 밤 아버지가 관저에 안 계실 때 별채로 와주세요. 별채요? 왜요? 그냥 와주시기만 하면 돼요. 8시 정각에 말이에요.
김주혜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협박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이미 첫 번째 일에 연루된 상황에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밤 8시, 저는 관저 별채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손님 접대나 비공식 회의에 사용되는 곳이었는데 그날 밤에는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주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주혜 혼자가 아니었어요. 낯선 외국인 남자 한 명이 함께 있었거든요. 미나 이모, 늦지 않으셨네요. 주혜야, 저분은 누구세요? 제 친구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외국인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분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서류를 복사해 주신 미나 이모예요. 외국인이 김주혜에게 뭔가 말했지만 영어라서 잘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김주혜는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10살짜리가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지 놀라웠죠. 미나 이모, 여기 앉아 계세요. 잠깐 이야기할 게 있어요. 김주혜와 외국인이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벽 너머로 들리는 대화 소리는 작아서 내용을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 때 두 사람이 다시 나왔습니다. 외국인은 서류 가방을 열고 뭔가를 꺼냈어요. 김주혜에게 건네는 걸 보니 돈다발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김주혜가 아버지의 건강 기록을 외국인에게 팔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나 반항이 아니라 체계적인 배신이었던 거죠. 제가 무의식적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나 봅니다. 김주혜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미나 이모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온 상황이었거든요. 외국인이 떠난 후 김주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일도 비밀이에요.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김주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미나 이모가 알 필요는 없어요. 다만 앞으로도 제가 부탁하는 일이 있으면 도와주셔야 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일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점점 실감했거든요. 김주혜가 외국인과 거래하는 모습은 단순한 아이의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건 국가 기밀을 적에게 팔아넘기는 명백한 반역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반역의 공범이 되어버린 거죠.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김주혜와 외국인의 거래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10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그런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지 말이죠. 더 이상한 건 김주혜의 태도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버지 집무실에 들러서 장난을 치거나 과자를 먹곤 했어요. 마치 며칠 전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죠. 그런데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원장께서 갑자기 건강검진을 받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평소에는 정기검진 외에는 병원에 가시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정밀검사를 요청하신 거죠. 미나야, 내일 오전에 평양의학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예정이다. 일정을 정리해라. 네, 이 위원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몸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보고 싶다. 위원장의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했습니다. 혹시 누군가로부터 건강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들으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오전, 위원장께서 병원으로 가신 사이 김주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미나 이모, 아버지가 병원 가셨죠? 네. 그런데 주혜 양은 어떻게 아세요? 그냥 알고 있어요. 오늘 밤에 또 별채로 와주세요. 또요? 더 이상은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약속드릴게요. 김주혜의 말을 믿을 수는 없었지만 이미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승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별채에 도착하자 지난번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김주혜와 그 외국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외국인 혼자가 아니라 동양인 남성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늦지 않으셨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김주혜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번에는 거실이 아니라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 노트북 한 대도 켜져 있었습니다. 미나 이모, 여기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저는 한쪽 의자에 앉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김주혜는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두 외국인과 대화를 나눴어요. 이번에도 영어였지만
몇 가지 단어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건강, 위험, 시간 같은 단어들이 자주 나왔거든요. 갑자기 김주애가 저를 향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미나 이모, 이분들에게 지난번에 복사해 주신 서류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뭐라고요? 아버지 건강검진 결과 말이에요. 그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세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외국인들 앞에서 그런 기밀을 이야기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주혜야, 그런 걸 어떻게. 괜찮아요. 이분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김주혜가 영어로 뭔가 설명하자 백인 남성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김주혜가 통역해줬어요. 심장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물어보세요. 그런 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서류에 적혀있던 내용만 말해주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기억나는 대로 설명했습니다. 심장 질환과 당뇨병 악화, 그리고 의료진의 우려스러운 소견들을 말이죠. 외국인들이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양인 남성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네요. 김주애가 봉투를 받으면서 말했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두꺼운 돈다발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가지 더 해주셔야 할 일이 있어요. 백인 남성이 김주애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영어로 작성된 문서였는데 김주애는 그걸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서명하면 되나요? 네. 그리고 날짜도 적어주세요. 김주애가 펜으로 서류에 서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아이가 도대체 무엇에 서명하는 건지, 그리고 그 서류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서명이 끝나자 외국인들이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백인 남성이 서류를 조심스럽게 서류 가방에 넣었어요. 좋습니다. 이제 계약이 성사됐네요. 김주애가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단어 중 하나였죠. contract, 즉 계약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정보를 파는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김주애가 외국인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로 약속한 거였어요. 앞으로도 계속 연락드릴게요. 동양인 남성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이었던 거죠. 그제야 상황이 더 명확해졌어요. 이 사람들이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어떤 조직의 일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았거든요. 거래가 끝난 후 두 남자가 먼저 떠났습니다. 김주애와 저만 남자, 그 자리가 어색하게 조용해졌어요. 주애야, 방금 서명한 서류가 뭐예요? 그냥 협력 약속서예요. 앞으로도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거죠. 미쳤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나요? 김주애가 차가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리나 이모도 이미 공범이에요.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김주애 말이 맞았어요.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던 거죠.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만남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미나 이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정말로요. 그럼 보이부에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걸 신고할까요? 누가 더 큰 처벌을 받을 것 같아요? 김주애의 협박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거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 상황을 누군가에게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신고한다고 해도 제가 저질러진 일들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며칠 후 위원장께서 병원 검진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어요. 의사들이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권고했거든요. 미나야, 당분간은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겠다. 네, 위 위원장님. 건강이 가장 중요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김주애가 이미 이런 정보까지 외부에 넘겨줄 계획이라는 걸 말이죠. 위원장의 건강 악화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될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일의 공범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있던 날이었어요. 위원장께서는 평소보다 안색이 좋지 않으셨지만 중요한 회의라서 참석을 고집하셨거든요.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위원장께서 연단에서 비틀거리시더니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회의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위원장님, 의료진을 불러 119 연락했나?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저는 쓰러진 위원장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고 맥박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의료진이 도착해 응급처치를 했지만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심정지 상태였거든요. 즉시 평양의학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어요. 병원에서는 응급실 전체가 통제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이 총동원되어 치료에 들어갔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현재 위원장님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상태는 매우 위중합니다. 주치의 설명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김주애가 외국인들에게 넘겨준 정보들이 모두 사실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그날 밤부터 평양 전체가 비상체제로 돌입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비상 소집되었고 보위부에서는 24시간 경계 태세를 유지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위원장님 건강 상태를 미리 파악하지 못했단 말인가? 당 간부들 사이에서는 책임 추궁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거든요. 사흘 후 보위부에서 저를 호출했습니다. 최민아 동지, 보위부로 출두하시오. 전화를 받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결국 발각된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보위부에 도착하자 김주애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르게 수갑이 채워진 채로 조사관들 앞에 앉아 있었어요. 김주애 동지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조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즉 위원장 동지의 건강 기록을 누군가가 빼돌렸다고 하는군요.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당신이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저는 김주애를 바라봤어요. 김주애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미나 이모가 제게 아버지 건강이 안 좋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금고에서 서류를 보여줬거든요.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김주애가 모든 걸 뒤바꿔서 말하고 있었거든요. 미나 이모가 외국 사람들과도 만나자고 했어요.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김주애가. 조용히 하시오. 조사관이 고함을 쳤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김주애 동지의 방에서 발견된 현금과 서류들이죠. 조사관이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렸어요. 김주애가 외국인들로부터 받았던 그 돈이었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조사관이 테이블 위에 돈다발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김주애가 대답했어요. 미나 이모가 외국 사람들에게서 받아온 거예요. 제게 나눠주겠다고 하면서 갖고 있으라고 했거든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모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거짓말입니다. 김주애가 저를 협박해서. 최민아 동지, 당신은 지금 수령님의 딸을 거짓말쟁이라고 모독하고 있습니다. 조사관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게다가 김주애 동지는 고작 10살입니다. 10살짜리 아이가 혼자서 이런 복잡한 일을 꾸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조사관의 말이 맞았거든요. 누가 봐도 어른인 제가 아이를 이용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복사기는 누가 준비했죠? 외국인들과는 누가 연결해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반박을 시도했지만 김주애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다 미나 이모가 준비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줄 알겠어요? 조사관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것 같았어요. 최민아 동지, 당신은 수령님의 건강 기밀을 적에게 넘겨준 반역자로 체포됩니다. 수갑이 제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김주애와 눈이 마주쳤어요. 김주애의 눈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계산만이 느껴졌죠. 그제야 깨달았어요. 김주애는 처음부터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 계획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모든 증거는 제게 불리하게 조작되어 있었고 제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믿어줄 사람은 없었어요. 조사실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김주애를 돌아봤습니다. 김주애는 이미 수갑이 풀려 있었어요. 조사관이 다정하게 말을 거는 모습까지 보였죠. 주애야, 이제 집에 가서 쉬어라. 힘들었지? 네, 고생하셨습니다. 김주애가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이 모든 게 김주애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요. 보위부 지하 조사실로 끌려간 저는 본격적인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조사라고 하기보다는 일방적인 신문에 가까웠죠. 언제부터 적과 내통했는가? 몇 번이나 기밀을 넘겨줬는가? 배후에 누가 더 있는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짓말을 한다며 더 큰 소리를 질렀죠.
김주애가 저를 협박했다고요. 가족을 요덕에 보내겠다고 위협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군. 10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인가? 조사관들은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자백만 받아내려고 했어요. 사흘 동안 잠을 재우지 않으며 신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제 정신이 흐릿해질 때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내 동료들도 체포되었다. 누구요? 비서실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 말이다. 너와 함께 기밀을 빼돌린 공범들이지.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저 때문에 무고한 동료들까지 연루된 거였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 혼자 한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혼자서 모든 걸 했단 말인가? 분명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이때부터 조사 방향이 바뀌었어요.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엮어서 사건을 키우려는 거였죠. 일주일 후 더욱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서실 동료 중 한 명이 공개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박철수가 어제 총사령을 당했다. 간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알려줬어요. 왜요? 그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반역 혐의다. 너와 함께 기밀을 빼돌렸다는 자백을 받아냈거든. 제가 알고 있는 박철수는 가장 성실하고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거짓 자백을 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다음은 이영희 차례다. 그 다음에는 간수가 남은 동료들의 이름을 하나씩 말할 때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탈출해서 이 끔찍한 상황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보이부 지하 감방에서 탈출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4시간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문은 두꺼운 철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며칠 후 병원으로 이송되게 된 거예요. 조사 과정에서 받은 폭행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거죠. 병원으로 가는 호송차 안에서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도망쳐야 한다고 말이에요. 병원 이송 도중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만 호송 경비가 너무 삼엄했어요. 앞뒤로 2대의 경호차가 따라붙었고 제 양옆에는 무장한 보위부원들이 앉아 있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치료받는 동안에도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병실 문 앞에는 24시간 경비가 서 있었어요. 입원 3일째 되던 날 간수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어제 또 한 명이 처형됐다. 누구요? 이영이다. 너희들이 같이 계획했다고 자백했거든.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영이는 제가 가장 아꼈던 후배였거든요. 성격도 착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저 때문에 목숨을 잃은 거였어요. 그리고 내일은 송미경 차례다. 송미경까지요? 저는 견딜 수 없었어요. 송미경은 2살짜리 아이를 둔 젊은 엄마였거든요. 제발 그 사람들은 살려주세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내가 진실을 말할 때의 이야기다. 배후에 누가 더 있는지 빨리 불어라. 간수는 제 애원을 무시했어요. 이미 사건의 진실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을 엮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병실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야경을 보면서 이 도시를 떠나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어요. 다음 날 오전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담당 의사와 면담을 하러 진료실로 이동하게 된 거예요. 평소보다 경비가 느슨했어요. 간수 한 명만 따라왔거든요. 진료실 복도에는 여러 개의 비상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주차장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번 첫날부터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의사와 면담이 끝난 후 화장실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간수가 화장실 입구에서 기다리는 사이 저는 뒤쪽 창문으로 빠져나갔어요. 1층 주차장으로 떨어지면서 발목을 다쳤지만 아드레날린 때문인지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주차장에는 여러 대의 차가 있었는데 그중 시동이 걸려 있는 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운전을 할 줄 아는 건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차에 올라타서 엑셀을 밟았더니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병원을 빠져나오는 건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아직 제가 탈출했다는 걸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추격이 시작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차를 몰고 평양 시내를 벗어나면서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서 가족들을 데리고 나와야 했어요.
저 혼자 도망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었거든요. 30분 만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보이부에서 가족들을 체포하러 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여보, 왜 갑자기?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당장 짐을 싸요. 우리 모두 위험해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설명할 시간 없어요. 아이들 깨우고 필요한 것만 챙겨요. 남편이 제 절박한 표정을 보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나 봅니다. 더 이상 묻지 않고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12살, 9살 된 두 아이를 깨워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여행을 가야 해. 아주 먼 곳으로 말이야. 언제 돌아와요? 큰아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어요. 잠깐만 다녀올 거야. 걱정하지 마.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집을 나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행복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차에 가족들을 태우고 평양을 벗어났습니다. 목적지는 압록강이었어요. 중국으로 넘어가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평양에서 신의주까지는 차로 대략 3시간 거리였습니다. 그 사이에 검문소가 여러 개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발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를 통과할 때는 아무 일 없었어요. 아직 제 탈출 소식이 전파되지 않았거나 체크포인트까지 연락이 안 갔을 가능성이 높았죠. 하지만 두 번째 검문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비병이 제 신분증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무전기로 뭔가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요. 경비병이 초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들킬 게 분명했어요. 여보, 뭔가 이상해요. 남편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고 있어요. 준비하세요. 저는 기어를 후진에 넣었습니다. 경비병이 초소에서 나오면서 다른 병사들을 부르는 게 보였어요. 멈춰. 경비병들이 소리치면서 달려왔지만 저는 이미 차를 후진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방향을 틀어서 반대편 산길로 향했습니다. 총소리가 들려요. 뒷좌석에서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말로 총격이 시작된 거였죠. 산길은 험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평소에 알고 있던 소로를 이용해서 압록강 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정도 산길을 달린 후 차를 버리고 걸어야 했어요. 더 이상 차로는 갈 수 없는 지형이었거든요. 이제부터는 걸어가야 해요. 가족들이 모두 지쳐 있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압록강까지는 아직 10km 정도 더 가야 했거든요. 산속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날 오후에야 압록강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에 중국 땅이 보였어요. 하지만 강을 건드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국경 경비대의 순찰이 계속 있었고 강물도 생각보다 깊고 빨랐어요. 그날 밤을 기다렸다가 도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어둠을 이용해야 들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밤 11시경 마침내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차가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들이 무서워했지만 남편과 제가 양쪽에서 붙잡고 천천히 헤엄쳐 나갔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탐조등 불빛이 우리를 향했어요. 발견했다. 저기다. 북한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곧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빨리요. 저희는 물속에서 몸을 최대한 낮추며 중국 쪽으로 헤엄쳤어요. 총알이 물 위로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다행히 맞지는 않았어요. 마침내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모두 탈진 상태였습니다. 특히 작은 아이가 물을 많이 먹어서 의식이 희미했어요. 갈대밭에 숨어서 아이에게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했거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의 목숨을 건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안도감보다는 더 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진짜 도망자 생활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갈대밭에서 옷을 짜내고 젖은 몸을 말리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이곳에서 멀리 떨어져야 했어요. 북한 보위부에서 중국 공안에 수배 요청을 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엄마, 배고파요. 작은 아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물을 많이 마신 탓에 얼굴이 창백했죠. 조금만 참아라. 곧 뭔가 구해다 줄게. 하지만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음식을 구한다는 건지 막막했어요.
새벽이 되자 갈대밭에서 나와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에 들어서자 몇몇 중국인들이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젖은 옷차림과 지친 모습을 보고 탈북자라는 걸 금방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조선족이에요? 한 중년 남성이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중국어를 조금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런데 들어와요. 위험해요. 그 남성이 저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분이었어요. 일단 씻고 옷을 갈아입으세요. 그리고 뭔가 드셔야겠어요. 그분의 도움으로 저희는 따뜻한 물에 씻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죽을 끓여주자 그제야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어디로 가실 계획이에요?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그럼 브로커를 만나야 해요. 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요. 브로커 비용이 한 사람당 3,000달러라고 했습니다. 가족 4명이면 12,000달러였어요. 저희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일을 하면서 모으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분이 설명해준 다른 방법은 더 위험한 루트였어요. 브로커 없이 직접 국경을 넘는 건데 중간에 잡힐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시간이 없었어요. 중국에 오래 머물수록 잡힐 위험이 커지니까요. 위험하더라도 빨리 가는 방법을 선택하겠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연락처 하나를 적어줬습니다. 이 사람에게 연락해보세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그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로 봐서는 40대 정도의 남성 같았어요. 4명이요? 그럼 2만 위안은 있어야 해요. 우리 돈으로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저희에게는 큰 돈이었지만 브로커 비용보다는 훨씬 쌌어요.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요. 오늘 저녁 7시에 단둥역 앞에서요. 단둥역에서 만난 그 사람은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한 지 10년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라오스까지 갈 거예요. 중간에 검문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얼마나 걸리나요? 순조롭게 가면 열흘 정도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설명해준 루트는 복잡했어요. 중국에서 라오스로 들어간 다음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넘어가서 한국 대사관에 가는 거였습니다. 위험하지 않나요? 물론 위험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저희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어요. 중국은 정말 넓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차를 타고도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중에 검문이 있었지만 그 사람이 미리 준비한 가짜 신분증 덕분에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어요. 중국 공안들도 사실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돈만 주면 눈 감아줘요. 그 사람이 뇌물을 건네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일이 일상인가 보다 싶었어요. 사흘 후 중국 남부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라오스로 넘어가야 했어요.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해요. 산길이라서 힘들 거예요. 정말 힘든 길이었습니다. 산길을 하루 종일 걸어야 했고 아이들이 계속 지친다고 투정했어요. 엄마, 언제까지 걸어야 해요? 조금만 더. 힘내자. 저도 지쳤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어요. 밤에는 산속에서 잠을 잤습니다. 추위 때문에 잠들기 어려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틀 후 드디어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라오스 경비병들이 매물을 더 달라고 해요. 안내해주던 그 사람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얼마나요? 한 사람당 500위안씩이요. 또 추가 비용이 생긴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어요. 가지고 있던 돈을 거의 다 써가면서 라오스로 들어갔습니다. 라오스는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덥고 습했고 정글 같은 곳이 많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라오스 경찰들이 탈북자를 중국으로 송환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내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경고했어요. 라오스에서는 주로 밤에 이동했습니다. 낮에는 정글 속에 숨어서 쉬었어요. 모기와 벌레들이 많아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죠. 엄마, 온몸이 가려워요. 아이들이 벌레에 물린 자국을 긁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약도 없고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라오스 경찰이 저희를 발견한 거예요. 여권 보여줘요. 경찰관이 라오스어로 말했지만 안내인이 통역해줬어요.
돈 줄 테니까 모른 척 해달라고 하세요. 안내인이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넸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어요.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불법 입국자예요. 체포해야 해요. 저희는 라오스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임시 구치소 같은 곳에 갇혔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중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아요. 안내인도 함께 잡혔는데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중국으로 송환된다는 건 북한으로 다시 보내진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저희는 모두 죽는 거였죠. 구치소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화장실도 더러웠어요.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했죠. 그런데 넷째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석방이에요. 안내인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어떻게요? 한국 NGO에서 도움을 줬어요. 라오스 정부에 압력을 넣은 것 같아요. 석방된 후 저희는 더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안내인이 붙었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태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태국으로 넘어가는 건 라오스보다 쉬웠어요. 태국에 들어가면 거의 다 온 거예요. 방콕에 있는 한국 대사관까지만 가면 돼요. 새로운 안내인이 희망적인 말을 해줬어요. 태국에 들어선 첫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중국으로 송환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하지만 방콕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며 이틀을 더 이동해야 했습니다. 방콕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 큰 도시였고 한국 대사관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거든요. 저기가 한국 대사관이에요. 안내인이 큰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태극기가 걸려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울음이 터졌어요. 대사관 문을 두드리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직원분들이 저희를 안으로 안내해줬어요. 힘드셨죠? 이제 안전해요. 한국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대사관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한국 입국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들도 건강을 회복했고 저희 가족 모두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방콕 한국 대사관에서의 3개월은 저희에게 치유의 시간이었어요.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지난 여행에서 잃은 것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저희 상황을 자세히 조사했어요.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 비서였습니다. 그럼 중요한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시겠네요. 저는 김주애와 외국인들의 거래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대사관 직원들이 매우 놀라는 표정이었죠. 이런 정보는 한국 정부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길 거예요. 며칠 후 국정원 직원들이 대사관으로 왔습니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거죠. 김주애가 정확히 언제부터 이런 일을 시작했나요? 제가 아는 한으로는 작년 가을부터였어요. 외국인들의 정체를 알 수 있을까요? 백인 남성 1명과 동양인 남성 1명이었는데 동양인은 한국어를 할 줄 알았어요. 조사관들이 매우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주애의 행동이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첩보 활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또 다른 조사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정말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니까요. 대사관 직원이 배웅하며 말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태국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 몇 개월의 여행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었어요. 중국에서 만났던 그 조선족 아저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저희를 도와준 덕분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을까 걱정됐어요. 라오스에서 함께 잡혔던 안내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는 석방됐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에 남아있는 제 동료들이 걱정됐습니다. 제가 탈출한 후에 더 큰 처벌을 받지는 않았을까요? 비행기가 한국 상공에 들어섰을 때 아래로 보이는 불빛들에 놀랐어요.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았거든요. 와, 저게 다 불빛이에요? 큰아이가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감탄했어요. 저게 우리가 앞으로 살 곳이야.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정말 크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규모였죠. 공항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저희를 맞았습니다. 곧바로 조사시설로 이동했어요. 이곳에서 며칠간 조사를 받으실 겁니다. 불편하시겠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조사는 생각보다 자세했어요. 김주의 사건뿐만 아니라 북한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물어봤거든요. 위원장의 일상은 어땠나요?
평소 건강 상태는 어떠셨는지, 당 간부들 사이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하루에 8시간씩 조사를 받았어요. 피곤했지만 한국 정부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협조하고 싶었어요. 일주일 후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곳에서 3개월 동안 한국 생활 적응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하나원 직원이 설명해줬어요.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정말 새로웠어요. 처음으로 개인의 인권이 존중받는다는 걸 느꼈거든요. 여기서는 아무도 여러분을 감시하지 않아요. 자유롭게 생활하시면 돼요. 정말 믿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북한에서는 항상 누군가의 감시를 받으며 살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다니요. 한국어 교육도 받았어요. 같은 언어지만 남한에서 쓰는 단어들이 많이 달랐거든요.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친구라고 해요. 수영님이 아니라 대통령님이라고 하고요. 작은 차이 같았지만 중요한 변화였어요. 법치주의에 대한 교육도 인상 깊었어요. 여기서는 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돼요. 권력자라고 해서 법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죠. 시장 경제 교육도 받았어요. 개인이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고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가장 신기했던 건 디지털 교육이었어요. 이게 스마트폰이에요. 이걸로 전화도 하고 인터넷도 할 수 있어요. 처음 스마트폰을 만져봤을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손안의 작은 기계로 전 세계 정보를 볼 수 있다니요. 인터넷에서는 어떤 정보든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어요. 검열이나 차단이 없어요. 이것도 충격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정보 접근이 철저히 통제됐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자유롭다니요. 3개월의 교육이 끝날 때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북한에서의 삶이 얼마나 억압적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하나원 직원이 말했어요. 이제 사회로 나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정말 따뜻한 말이었어요. 북한에서는 국가가 개인을 도와준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정반대였어요. 하나원을 나오는 날, 저는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네요.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도와야 해. 아직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았지만 희망이 있었어요. 하나원을 나온 후 저희 가족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집을 구하는 일이었어요.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지원해준다고 했지만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 했거든요. 담당 공무원과 함께 성남시에 있는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이곳이 앞으로 사실 집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놀랐어요. 북한에서 살던 집보다 훨씬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화장실에 변기가 있어요. 작은 아이가 신기해하며 소리쳤어요. 북한에서는 수세식 화장실을 쓸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일러예요. 이걸로 온수를 만들 수 있어요. 공무원이 설명해줬지만 저희에게는 모든 게 신기했어요. 부엌에는 가스레인지와 냉장고, 전자레인지까지 있었어요. 이 냉장고로 음식을 얼릴 수 있다고요? 네. 그리고 전자레인지로는 음식을 데울 수 있어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편의시설들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한국 마트에 가봤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 많은 음식이 다 진짜예요? 큰아이가 물어봤어요. 응, 다 진짜야. 그리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어. 마트에는 북한에서 꿈도 꿀 수 없었던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과일, 고기, 과자, 음료수까지 정말 다양했죠. 이 바나나는 어디서 온 거예요? 필리핀에서 왔다고 하네요. 외국에서 온 과일을 이렇게 쉽게 살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계산할 때도 놀랐어요. 카드로 계산할 수 있어요? 네. 카드나 현금 다 돼요. 북한에서는 모든 거래가 현금이었는데 여기서는 카드로도 계산할 수 있다니요.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에 음식을 넣으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이제 걱정 없이 먹을 수 있겠네요. 남편이 말했어요. 며칠 후 아이들 학교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교육청에서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해줬어요. 아이들이 한국 교육 과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큰아이는 중학교에, 작은아이는 초등학교에 배정되었어요. 친구들이 저희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큰아이가 걱정했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금방 적응할 거야. 첫 등교날 담임 선생님이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에요. 모두 친하게 지내주세요.
다른 아이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지만 배척하지는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뭘 하고 놀았어요? 컴퓨터 게임도 했어요. 순수한 호기심이었어요. 한 달 후, 저도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원에서 받은 직업 교육을 바탕으로 사무직에 지원했어요.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면접관이 물었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 비서였습니다. 면접관들이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정말 중요한 일을 하셨네요. 결국 그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첫 직장이었죠. 회사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 정말 모든 게 달랐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상사에게 의견을 말해도 되나요? 물론이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북한에서는 상급자에게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여기서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새로웠어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부를 비판하는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한강공원에 자주 갔어요. 강 주변에 이렇게 예쁜 공원이 있다니요. 한강 야경을 보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강 양쪽으로 펼쳐진 불빛들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저기서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있어요. 아이들이 신기해했어요. 우리도 자전거 사서 타볼까? 정말요? 아이들이 기뻐했어요. 주말에는 경복궁에도 가봤어요. 이게 조선시대 궁궐이에요. 네, 500년도 넘은 건물들이에요. 북한에서도 역사 교육을 받았지만 실제로 보니 감회가 달랐어요. 우리 조상들이 정말 훌륭한 문화를 만들었구나. 궁궐 안에서 전통 공연도 봤어요. 저 춤이 정말 아름다워요. 전통 문화가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몇 개월 후, 저는 대학교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어요. 북한의 실상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진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는 북한에서 김정은의 개인 비서로 일했던 김미나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오늘은 여러분이 모르는 북한의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특히 김주애 사건에 대해 말할 때는 정말 놀라는 표정이었죠. 질문 있으신가요? 북한 사람들은 모두 불행한가요? 불행하다는 걸 모르고 살아요. 다른 세상을 몰라서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와서 인사했어요. 오늘 정말 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느꼈어요. 6개월 후, 저희 가족은 완전히 한국 생활에 적응했어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고, 남편도 좋은 직장을 구했어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 같아요. 남편이 말했어요. 응. 그리고 이제 우리도 다른 탈북민들을 도와야 해. 저는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새로운 탈북민들에게 한국 생활 적응 방법을 알려주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금방 적응할 수 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주면 정말 고마워했어요. 이렇게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말이에요.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나면서 저희 가족은 점점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언어였어요. 같은 한국어라고 해도 표현 방식이 많이 달랐거든요. 미나 씨, 이 업무 좀 피드백 부탁드려요. 회사 동료가 말했을 때 피드백이 뭔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죄송한데 피드백이 뭔가요? 아, 의견을 말씀해달라는 뜻이에요. 이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외래어나 신조어들을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기술 용어들도 어려웠어요. 이 파일을 USB에 저장해주세요. USB가 뭔가요? 이 작은 저장 장치예요. 컴퓨터 사용법부터 다시 배워야 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천천히 하세요. 누구나 처음에는 어려워요. 동료들이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몇 개월 후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왔어요. 미나 씨, 업무 능력이 뛰어나네요. 팀장으로 승진시키려고 해요. 정말 놀라웠어요. 북한에서는 성분이나 배경이 중요했는데 여기서는 능력으로 평가받는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팀장이 된 후 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우리 팀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팀원들과 함께 회의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 무렵 KBS에서 연락이 왔어요. 북한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 출연해 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TV에 나온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제 이야기가 정말 도움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을 모르고 있어요. 미나 씨, 증언이 중요합니다. 결국 출연하기로 했어요. 촬영 당일 정말 긴장됐어요. 편안하게 이야기해주세요. PD가 격려해줬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김주애가 저에게 협박을 했을 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시청자들의 메시지가 많이 왔어요. 그 후로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조선일보에서 연재 기사를 써주실 수 있나요? MBC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주세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국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국정감사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국회는 정말 큰 곳이었어요. TV에서만 보던 곳에 직접 가게 되다니요. 김미나 씨, 김주애 사건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국정감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증언하는 순간 정말 떨렸어요. 김주애는 10살짜리 아이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국정감사장이 조용해졌어요. 국회의원들이 모두 집중해서 듣고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었나요? 아버지의 건강 기록을 외국인에게 팔고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리는 계획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 외국인들의 정체를 아십니까? 한 명은 백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동양인이었습니다. 제 증언이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오늘 증언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 권력층의 내부 분열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제 증언이 크게 보도되었어요. 북한 김정은 딸의 충격적인 배신. 헤드라인을 보는 순간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유엔에서 연락이 왔어요. 북한 인권회의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유엔이라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뉴욕 유엔 본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 모이는군요. 통역사가 설명해 줬어요. 회의장에 들어서니 각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어요. 김미나 씨,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증언해 주세요. 마이크를 잡는 순간 떨렸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북한에서 무고한 동료들이 처형되는 것을 봤습니다. 회의장이 숙연해졌어요. 연좌제라는 야만적인 제도 때문에 가족 전체가 고통받습니다. 제 증언을 듣고 여러 나라 대표들이 질문했어요. 개선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압박이 필요합니다. 증언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악수를 청했어요. 용기 있는 증언 감사합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내주세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본격적으로 인권 활동을 시작했어요.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상근직으로 일하게 되었거든요. 새로운 탈북민들을 도와주세요. 매주 새로운 가족들이 도착했어요. 한국 생활이 어렵지 않나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어요. 하지만 적응할 수 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주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아이들 교육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이 많았어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면 어쩌죠? 제 아이들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금방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실제 경험담을 들려주면 안심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느 날 특별한 만남이 있었어요. 저도 김정은 위원장 경호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새로운 탈북민 중에 특수부대 출신이 있었어요. 정말요? 그럼 많은 걸 아시겠네요. 네. 그런데 제가 본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끔찍했어요. 몇 개월 후 저는 그 분과 함께 증언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두 분의 증언이 합쳐지면 더 큰 파급력이 있을 거예요. 인권단체에서 제안했어요. 새로운 증언 파트너와 함께하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잔혹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직접 봤거든요. 두 사람의 증언이 겹치니 신빙성이 더 높아졌어요. 1년 후 저는 탈북민 지원단체의 대표가 되었어요. 미나 씨가 가장 적합한 분이에요.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어요. 대표가 된 후 더 많은 책임을 느꼈어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활동할 계획인가요? 기자가 물었어요.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무렵 개인적으로 큰 결심을 했어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구출하는 계획을 세운 거였어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주변에서 만류했지만 마음을 바꿀 수 없었어요. 가족을 버리고 올 수는 없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이해해줬어요. 그럼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해요.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탈북 지원 전문 브로커를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을 취했어요. 아직 안전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보장할 수는 없어요. 가족들도 탈북을 원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내년 봄에 시도해보겠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그동안 저는 더 열심히 활동했어요. 강연도 더 많이 하고 책도 쓰기 시작했어요. 북한에서 탈출한 김정은의 비서. 제목을 정하는 것부터 고민이 많았어요. 너무 자극적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해요. 출판사와 상의해서 최종 제목을 정했어요. 책을 쓰면서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셨네요. 편집자가 감탄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아요. 책이 출간된 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더 중요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탈북민 지원센터에 특별한 방문자가 왔어요. 저는 북한 특수부대 지휘관이었던 리성우입니다.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군인 특유의 꼿꼿한 자세가 인상적이었죠. 어떤 부대에 계셨나요? 평양방어 사령부 소속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직접 경호를 담당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저와 비슷한 위치에서 일했던 분이었거든요. 그럼 많은 걸 보셨겠네요. 네, 너무 많이 봤어서 문제였어요. 리성우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몇 주 후 리성우 씨와 함께 증언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목격한 김정은 위원장의 잔혹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리성우 씨가 마이크를 잡고 증언했어요. 어느 날 위원장은 자신의 삼촌을 공개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나요? 기자가 물었어요.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죄목도 없었어요. 저는 리성우 씨의 증언을 들으면서 김주의 사건이 얼마나 체계적인 일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미나 씨가 경험한 김주의 사건도 같은 맥락입니다. 리성우 씨가 제 이야기를 언급했어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도 이용하는 게 북한 체제의 본질이에요. 두 사람의 증언이 합쳐지니 더 설득력이 있었어요. 몇 달 후 또 다른 중요한 만남이 있었어요. 저는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박영희입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개성공단이 폐쇄된 후 어떻게 되셨나요? 모든 노동자들이 조사를 받았어요. 남한 사람들과 접촉했다는 이유로요. 박영희 씨의 이야기도 충격적이었어요. 3개월 동안 매일 신문을 받았어요. 남한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누구와 이야기했는지. 고문도 당하셨나요? 네. 말을 안 하면 전기 고문을 당했어요. 저는 제가 겪었던 일과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동료 20명과 함께 탈북을 결심했어요. 20명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네. 다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박영희 씨의 집단 탈북 이야기는 정말 극적이었어요. 압록강을 건널 때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그 과정에서 5명이 숨졌어요. 청중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제 저희는 3명이 함께 증언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권력층 내부의 부패 김미나, 군부의 잔혹한 리성우, 일반 주민의 고통 박영희를 모두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북한의 문제는 특정 계층만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강연에서 말했어요. 권력층부터 일반 주민까지 모두가 이 체제의 피해자예요. 리성우 씨가 덧붙였어요. 군인들조차 무의미한 폭력에 동원되면서 트라우마를 받아요. 박영희 씨도 말했어요. 여성들은 더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해요. 성폭력은 일상적인 일이에요. 세 사람의 증언이 합쳐지니 북한 체제의 전체적인 모습이 그려졌어요. 어느 날 국제인권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3분의 증언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어요. 전 세계에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작업이에요. 저희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다큐멘터리 촬영은 몇 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였나요? 감독이 물었어요. 김주애가 저를 배신했을 때요. 그때 북한 체제의 본질을 깨달았거든요. 리성우 씨도 답했어요. 상관의 명령으로 무고한 민간인을 죽이라고 했을 때요. 그때 이 체제가 잘못됐다고 확신했어요. 박영희 씨의 대답은 더 가슴 아팠어요.
동료가 고문으로 죽었을 때요. 그때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큐멘터리가 완성된 후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었어요. 정말 용기 있는 증언이었어요. 외국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에요. 저는 확실하게 답했어요. 그리고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3년이 지난 지금, 저희 3명은 북한 인권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각자의 경험은 달랐지만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리성우 씨는 북한 군부의 실상을 폭로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박영희 씨는 북한 여성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저는 탈북민 지원과 함께 북한 권력층의 내부 모순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증언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어느 날 박영희 씨가 말했어요.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고 있어요. 리성우 씨도 동의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남아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북한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경험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이 되었어요. 김주혜의 배신으로 시작된 저의 고난이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된 거죠. 증언이 생존을 의미로 바꾼다. 이것이 저희 3명이 공통으로 느끼는 마음이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이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믿어요.